1980년대 어느 밤의 일입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두 사람이 별빛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영적인 아들이라 불렀던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봄이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과 그 사이에 텅 빈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텅 빈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한히 비어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우주를 채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바다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별과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그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물거품에 불과한 겁니다. 제자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봄은 단 몇 마디로 우주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밤하늘 전체가 하나의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저 표면에 나타난 작은 파문들일 뿐이었습니다. 봄은 더욱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래알은 단지 돌의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그 안의 한 세제곱센티미터 속에는 우주 전체의 별빛을 모아도 견줄 수 없는 에너지가 잠들어 있습니다. 작은 모래알 하나가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그 비밀을 평생 탐구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 불렀고 달라이 라마가 과학 스승으로 모셨던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917년 12월 20일 데이비드 봄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베리의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때 세계의 에너지 공급원이었던 탄광 도시는 경제 대공황으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봄의 가정 환경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신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했고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으며 아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버지는 봄이 언젠가 가구 판매점을 물려받기를 바랐습니다. 어린 봄은 불행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다소 잔인하고 불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주 스카이락이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손에 넣었습니다. 우주선으로 다른 행성을 여행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다면 그곳은 이상적인 세계일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의 세계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훨씬 더 깊은 현실이 있다고 믿었었죠. 그것이 그의 어린 시절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그가 숨은 질서라고 부르게 될 개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흐르는 개울이었고 건너야 할 바위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추지 않고 한 바위에서 다른 바위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바위로 이동할 때 한 바위 위에서 회전하는 움직임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걸음에서 다른 걸음으로 가는 것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의 봄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순간순간의 인식으로 움직이며 계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 경험은 그의 평생 연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학생이었던 봄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았고
곧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봄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그를 버클리 대학교로 전학시켰고 자신의 지도 아래 박사 과정을 밟게 했습니다. 봄은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오펜하이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훗날 그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버클리에서 봄은 그의 첫 번째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금속 플라스마 이론이었습니다. 플라스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선 전하를 띤 입자들의 바다입니다. 봄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전자가 플라스마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오히려 개별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보였습니다. 집단의 일원이 되면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봄은 그 반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집단 안에서도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은 개별의 자유가 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움직임만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유는 인간과 세계, 그리고 우주의 본질을 꿰뚫은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1947년 봄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인슈타인 옆집에 있는 집에 방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친해졌습니다. 봄은 저녁에 아인슈타인을 방문했고 아인슈타인은 첼로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독일 망명자들을 초대하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음악이 끝나면 그들은 밤새도록 물리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봄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 무렵 봄은 프린스턴에서 양자 이론 교과서를 집필했지만 점점 혼란을 느꼈습니다. 닐스 보어의 코펜하겐 해석이 현실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는 관찰하지 않을 때 파동처럼 행동하지만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변합니다. 관찰 그 자체가 현실을 바꾼다는 이 현상은 봄에게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도 존재하는 진짜 현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1952년 봄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입자의 움직임을 이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현상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한다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는 물리학계의 토론을 기대했지만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진실은 차가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회의를 열어 봄을 무시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배신당했고 메카시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발을 거부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석방된 뒤에도 봄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안전을 위해 이 나라를 떠나는 게 좋겠다. 그는 더 이상 미국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망명을 택했고 긴 방황 끝에 영국 브리스톨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왜 물리학자들은 양자 이론과 상대성 이론을 하나로 묶지 못할까? 아인슈타인이 꿈꾼 통일된 우주는 왜 아직 닿을 수 없을까? 그리고 봄은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통찰은 새로운 언어로 이어졌습니다. 봄은 우주의 깊은 층을 숨은 질서라 부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리된 현실을 드러난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그 두 질서가 맞물려 흐르는 하나의 전체였습니다. 숨은 질서는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펼쳐지고 또 펼쳐지는 끊임없는 운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드러난 세계로 보는 것은 실제로 이 과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며 꿈을 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꿈속 세상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꿈속의 하늘과 땅, 사람들,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라는 하나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우주의 깊은 의식이 드러난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이 세계는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피어난 꿈과 같습니다. 분리되어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인 거죠. 그 사실을 양자 물리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두 입자가 한번 짝을 이루면 거리를 아무리 멀리 벌려도 서로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한쪽이 바뀌는 순간 다른 쪽도 동시에 반응합니다. 빛보다 빠른 신호도 어떤 매개도 존재하지 않지만 두 입자는 여전히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비국소성이라 부릅니다. 봄은 여기에 단순한 물리적 수수께끼 이상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드러난 질서 속에서는 두 입자가 분리되어 있는 듯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인 숨은 질서 속에서는 처음부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나의 양손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깨어난 의식 속에서는 하나의 몸인 것과 같습니다. 봄이 말한 숨은 질서는 단지 물리의 언어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기억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었고 그 얽힘은 생명과 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후 인류가 다시 바라보게 될 우주의 비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나사의 오시리스 렉스 미션이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먼지를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이 먼지는 45억 년 전 태양계가 막 만들어지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샘플 안에는 아미노산과 핵염기 같은 생명의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연구팀이 이 먼지 입자들의 자외선을 비췄을 때 먼지들이 스스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생명 없는 먼지 조각들이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내부에 품고 있다가 다른 형태로 변환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생명이 태어나기 수십억 년 전 이 작은 먼지들이 이미 세상을 향해 깨어 있었던 겁니다. 물질이 의식을 낳은 게 아니라 물질 자체가 처음부터 의식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거죠. 봄은 물질과 의식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통합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그의 아내가 도서관에서 읽은 철학서 속 한 구절이 그의 생각과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은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데이비드가 양자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두 사람의 삶을 바꾸었고 봄의 철학은 이제 과학을 넘어 인간의 내면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슈 나무르티와의 25년에 걸친 대화로 이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크리슈 나무르티는 관찰자는 관찰되는 것이며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봄은 이것이 물리학에서 발견한 것과 정확히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과 영성, 물리학과 의식, 물질과 마음. 봄이 평생 찾아 헤매던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유는 이제 더 이상 경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말하지 못한 영역과 철학이 설명하지 못한 신비가 한 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은 이 깨달음을 나눌 대화의 상대를 찾고 있었고 그때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그 만남은 런던의 한 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런던 버크백 대학에서 봄은 물리학자 베이질 헤일리를 만났습니다. 헤일리는 오펜하이머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봄이 1952년 논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과학자의 질문에 그는 마침내 논문을 읽었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봄의 이론은 실제로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의 궤적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헤일리와 그의 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전자들이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는 궤적을 계산했습니다. 봄이 이 영상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은 실제로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 전에 종이 위에 수식으로만 썼던 것을 처음으로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자들은 제멋대로 흩어지지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듯 일정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양자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단지 양자물리학의 영역을 넘어 오늘날 인류가 탐구하는 인공지능과 의식 연구에도 깊은 통찰을 주고 있었습니다. 양자 얽힘이 보여주는 비국소적 연결성은 마치 뇌의 뉴런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봄은 이미 그때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마음처럼 작동하며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숨은 질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양자 정보의 장과 같은 개념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진화하는 우주의 작동 원리를 암시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결국 현대 과학이 다시 발견하게 될 미래의 과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행성 베누에서 발견된 반응 물질은 우주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양자 얽힘이 보여주는 연결성처럼 생명의 씨앗 또한 우주의 근원적인 질서 안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의 숨은 질서는 이 모든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생명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본성이 깨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주라는 거대한 마음이 더 이상 잠재의식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그 꿈을 현실 속에 구현하기 시작한 위대한 사건이었죠. 봄은 이 거대한 우주의 의식이 단지 인간 안에서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별빛, 바람, 나무의 숨결, 그리고 우리 안의 생각까지도 그 한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우주는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곧 우리가 우주의 한 조각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임을 뜻했습니다. 홀로그램의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그것을 반으로 4분의 1로 찢어도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부분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은 우주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각 부분은 전체 우주를 포함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 전체의 홀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주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체의 일부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전체를 다시 만들어가는 창조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의식 하나하나가 우주의 구조에 흔적을 남기고 현실의 방향을 바꿉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를 세계의 출현의 참여자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우주라는 꿈의 다음 내용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을 때 우주의 꿈은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불의를 목격하고 침묵하지 않을 때 우주의 꿈은 조금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를 통해 수십억 년의 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 칼슘은 한때 어떤 별의 중심부에서 타오르던 것이었고, 우리 피 속 철분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태어나 별의 빛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양자 얽힘이 보여주듯 우리 안의 입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모든 생명과 진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별의 빛이 수억 년을 돌아 우리 눈에 닿듯 위대한 생각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봄은 199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혔던 봄의 아이디어가 우주의 신비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데이비드 봄이 밤하늘을 보며 느꼈던 깨달음은 지금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별들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무한히 가득 찬 충만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우주는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마음의 눈이며 의식의 한 파도입니다. 봄은 전체성이란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조화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대할 때 세상 또한 우리에게 조화로이 반응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이루는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회귀이며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는 다시 숨은 질서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본질은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학과 영성이 다시 손을 맞잡는 시기입니다. 그 만남의 순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느끼고 확장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주는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은 우주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며, 우리가 배우고 창조할 때 그것은 우주가 자신을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깨어날 때마다 우주는 조금 더 의식으로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